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한때는 세상이 독하다고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독한 만큼 그 반대편에선 희망과 행복이 늘 저의 곁을 지켜주기에 세상은 아직 따뜻하네요. 그러기에 눈물로 뒤덮인 제 눈에서 또 다른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느티나무 아래에서 춤추고 있는 오르고를 보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어여쁘게 살다 간 소녀를 생각하면서요. 그 소녀는 어쩌면 천사였는지도 모르죠. 저의 삶에 끼어들어 희망을 안겨준 천사요. 참 그립기도 하고 보고 싶네요. 내 딸이 환하게 빛나던 그 미소가요. 엄마, 어젯밤에 작은 천사를 봤어요.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였죠. 엄마가 그 천사를 보게 되면 제 목까지 사랑해주시고 이 오르고를 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포도와 자두가 유명한 김천에서 거북 농사를 짓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이번 주말이 천사 같은 우리 딸의 첫 돌잔치가 있는 날입니다. 진짜 천사가 주고 간 선물, 바로 우리 딸입니다. 딸아이의 환한 미소를 보고 있으면 떠오르는 천사.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가 마음으로 품고 사랑했던 하얀 나비처럼 살다 간 소녀의 사연입니다. 저는 지방도시 김천에서 나고 자란 시골 소녀였습니다. 포도농사를 짓는 부모님과 순둥이 남동생, 선머슴같이 포도농장 구석구석을 누비며 부모님 속을 꽤나 썩혀드렸던 말괄량이었죠. 그 소녀가 머리는 좋아서 공부는 꽤 했답니다. 김천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닌 저는 도시 학생들도 붙기 힘들다는 K대 화학공학과를 합격을 하고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알만한 반도체 회사에 당당히 입사를 했습니다. 부모님과 남동생은 대학 입학 때부터 우리 딸이 제일이라고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니셨고, 순둥이 남동생 또한 우리 누나가 제일 똑똑하다고 어깨에 힘주고 엄지척을 하고 다녔죠. 그러다 보니 대기업 공개 채용에 당당히 합격을 했을 때는 동네 잔치까지 거하게 벌이셨던 분들이세요. 아유, 우리 지선이가 어렸을 때부터 똑소리 나더니 TV에 나오는 그 유명한 회사에 취직을 했다네요. 대기업이라 연봉도 무지 높다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한 통 내는 거니까 많이들 드세요. 지선 엄만 좋겠네. 걔가 어렸을 때부터 야물딱지긴 했지. 그것이 얼굴도 예쁘잖아. 잘 됐네, 잘 됐어. 엄마의 팔불출 딸 자랑에 모두가 자기 일처럼 함께 기뻐해 주셨다죠. 그때가 벌써 10여 년도 저 지난 이야기네요. 다시 생각해도 정겨웠던 그리운 시절이었어요. 그랬던 제가 지금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흙냄새 맡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게 되었네요. 도시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오게 된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한 후부터는 저의 미래는 탄탄대로인 줄 알았습니다. 남들이 꿈꾸는 기업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연봉, 저와 비슷한 형편의 남자를 만나 행복한 결혼도 꿈꾸기도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고되고 각박하고 힘들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몸이 힘든 건 참을 수 있었는데 정신적으로 힘든 것은 견디기 힘들더군요. 신입사원 때부터 시작된 동료들 간의 시기와 견제, 그 속에서 처음에는 호기롭게 헤쳐나가기도 했었죠. 3년이 5년이 되고 다시 7년이 넘어가고 있을 때 저는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여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호시탐탐 노리는 경쟁자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투쟁이었죠. 직장생활 시작한 지 10년 차가 되어가고 있을 때에는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은 황폐해져 갔고 더욱 독한 사람으로 변해만 갔어요. 남동생이 먼저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자 부모님은 높은 연봉이고 뭐고 시집가라고 들들 볶기 시작했어요. 저러다가 더 늙으면 데려갈 남자도 없다고 말이죠. 회사에 괜찮은 남자 없니? 우리 딸 얼굴이 예뻐서 웬만한 남자들은 관심을 가질 텐데 이상하네. 진짜로 없는 거냐? 혹시 너도 나홀로족인가 뭔가 그런 거야? 엄마의 말씀대로 평생 독신주의자는 아니었던지라 데이트한 남자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정말로 결혼까지 생각한 사람도 있었어요. 타부서에서 근무하던 저보다 연하인 사람이었는데 결국에는 저의 능력과 재산을 노렸던 거였죠. 그 사실을 알고 이별을 통보했더니 씩씩거리면서 비아냥거리더군요. 얼굴 좀 반반해서 놀아주려고 했더니 야, 너 아주 독종이라고 소문이 파다하더라. 그나마 모아둔 것이 있으니 놀아준 거지. 아니면 누가 너 같은 독종을 만나겠냐고.
덕 좀 보면서 업혀가려고 했더니 젠장 글러먹었네. 놀아줘? 내가 독종인 거 모르고 만났니? 이 바닥에서 아주 발도 못 붙이게 해줄게. 진짜 독한 맛이 어떤 건지 절절하게 느끼게 해줄 테니까 기대해. 그 재수없는 전남친의 면상에 불꽃사대기로 답하며 독한 맛을 보여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 후에 이가 갈리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배신감에 복수한답시고 1년을 괴롭혔었죠. 이때 한번 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독종이라 해서 도베르만 김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답니다. 전 남친과의 소문은 사내에 파다하게 퍼져나갔고 업무적으로도 부딪힐 일이 있을 때면 아예 찍소리도 못하게 불화살을 날렸습니다. 결국 전 남친은 진절머리를 치며 1년도 못 견디고 이직을 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결혼까지 안 한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지칠 대로 지친 영혼이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 크게 상처받았으니 더욱 병들었던 것이었겠죠. 어느 날인가부터 식은땀이 나고 현기증이 심해졌어요. 빈혈인가 하고 철분제를 사 먹어봐도 효과가 없었죠. 갈수록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쉬는 것조차 힘든 날들도 있었어요. 하루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눈앞이 캄캄하고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느낌에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동료들에 의해 응급실까지 가게 되었고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죠. 수술로 해결되는 병이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노력하면 쉽게 극복할 수도 있지만 방치하면 무척 위험하죠. 그날부터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먹고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쉴 새 없이 바쁘게 처리해야 하는 업무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을 먹어도 상태는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하던 중 또다시 쇼크가 온 겁니다. 가슴을 부여잡고 어지럽다며 쓰러진 것이었죠. 동료들은 모두 놀라서 119를 불렀고 이번에는 가족들에게도 연락을 했더군요. 부모님에게는 숨기고 있었는데 이날 모두 아시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받은 부모님은 발을 동동 구르며 남동생에게 연락해 어서 병원으로 가보라고 울면서 전화하셨다네요. 놀란 남동생이 병원으로 달려와 저의 병명을 먼저 듣게 되었고 몇 시간 뒤 밤늦게 도착하신 부모님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오셨더라고요. 멀쩡하던 딸이 갑자기 쓰러졌다는데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오히려 일을 크게 만들어 불효를 한 것 같아 죄송스런 마음뿐이었습니다. 남동생은 저보고 한번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며 일단 사람부터 살고 보자고 저와 부모님을 설득을 했어요. 우리가 부모가 되어가지고 너무 무심했다. 네가 그 정도로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회사에 당장 사직서부터 내라. 우선 너부터 살고 봐야 하지 않겠냐. 엄마가 힘들면 고향으로 내려와라 하실 때에도 반대를 하셨던 아빠가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인 양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래도 젊은이들은 도시에서 살아야 한다고 하셨던 분인데 자식이 아프다고 하니 다 필요 없다고 하시더군요. 가족들의 설득도 있었지만 저도 너무 마음이 텅 비어버린 것만 같아 일단은 쉬면서 몸부터 챙기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 사직서를 냈는데 바로 윗상사인 오 팀장님은 펄펄 뛰셨습니다. 이 자리까지 힘들게 올라온 10년의 세월 동안 함께 의지하며 지내온 사이여서 더욱 반대가 심했어요. 하지만 과감히 병원 진단서까지 제출을 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적금과 퇴직금이 웬만한 서울의 집 한 채 값은 되었기에 생활비 걱정은 안 해도 되었어요. 그나마 홀가분한 마음으로 내 고향 김천으로 내려갈 수가 있었죠. 짐을 먼저 내려보내고 뒤따라 운전을 하면서 내려가는데 그렇게 기분이 홀가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은 어디 멋진 여행을 하는 기분으로 드라이브하는 것처럼 고향집으로 향했어요. 그것이 저의 인생에서 가장 멋진 선택이었음을 몇 년 후에야 깨달았죠. 김지선의 인생 중 가장 슬픈 이별도 있었고 두근거리는 인연도 만났으니까요. 그렇게 저의 인생 2막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짐차가 먼저 도착을 해서 부모님과 남동생이 부지런히 짐을 옮기고 있더군요. 엄마는 저를 보자 달려와서 부둥켜 안고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상가족 상봉인 줄 알았을 겁니다. 잘 왔다 잘 왔어. 이제부터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여행도 하고 너 좋아하는 책도 많이 읽고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하고 살아. 울지 마요. 내가 뭐 죽기라도 했어. 오랜만에 집에 오니까 너무 좋다.
뒤에 묵묵히 서 계신 아빠에게도 다가가 안아드리며 죄송해요 했더니 말없이 제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가시더군요. 올케가 제 방을 정리를 하고 있었는지 저를 보고는 달려나와서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뒤이어 고모하고 부르는 말썽쟁이 조카들까지 쪼르르 달려와서는 안기는 바람에 뒤로 벌러덩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제 방을 둘러보니 모두가 세심하게 챙긴 흔적이 엿보여 가족의 사랑과 배려를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안에서 눈을 감고 그리운 향기를 마시며 잠시 서 있었어요. 싱그런 풀레음, 여름을 알리는 매미소리, 이 그리운 소리들을 그동안 어떻게 잊고 살았는지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엄마가 부르시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크게 한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가다듬은 뒤에야 가족들이 모여있는 썬룸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니 엄마는 새로 공사한 썬룸에 부지런히 진수성찬을 차리셨습니다. 남동생이 숯이 활활 타오르자 고기를 굽기 시작하는데 맛있는 고기 냄새를 맡으니 잃었던 식욕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엄마가 깜빡했다고 부를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빠가 데려오겠다며 일어나 별채로 향하셨어요. 제가 별채에 사람을 들였냐고 물었습니다. 아, 너는 아직 모르겠구나. 설날에 너 올라가고 나서 별채를 새를 줬어. 이번에 농업진흥원에서 농업인 육성 사업을 한다고 해서 내려와 있는 사람인데 대학 강의도 나가는 교수라지 아마? 엄마는 그 교수 이야기를 하면서 참 사람이 바르고 착한데 다 큰 딸을 혼자 키우는 호랍이라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여기서 계속 살 것도 아니면서 혼자 몇 년 살다가 올라가면 되는데 왜 딸까지 데리고 내려왔는지 도통 모르겠다고 하셨죠. 아무튼 말 못할 사연이 많은 사람 같아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남동생도 인상은 참 선하게 생겼는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보인다고 했죠. 저는 이날 두 사람과의 인연이 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이 당시에는 전혀 알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른다고 하는 건가 봅니다. 잠시 후 아빠가 두 사람을 데리고 썬룸으로 들어섰습니다. 엄마는 어서 오라고 반기며 저와 두 사람을 소개해 주었어요. 편하게 남편과 딸이라고 표현할게요. 우리 딸 처음 보죠? 한동안은 여기서 지낼 거니까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아직 미혼인데 이 교수가 좋은 사람 좀 소개도 해주고 해봐요. 엄만 주책이야.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지선이라고 해요. 그때 남편은 쑥스러워하며 인사를 건넸는데 얼굴도 동안이고 적당한 체격에 거짓이 없는 눈빛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딸과도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때 이미 엄마에게 할머니라고 부르고 있더군요. 엄마가 딸에게 제가 시집을 빨리 갔으면 그만한 딸이 있었을 거라며 편하게 할머니로 부르라고 했답니다. 인영이는 고기 좀 많이 먹고 살 좀 붙자. 한참 클 나이에 비리비리해서는 엄마는 딸을 친손녀같이 챙기셨어요. 딸은 하얀 얼굴에 큰 눈망울을 가진 가녀린 소녀였죠. 겉모습은 중학생 같아 보이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가족들 모임에 자신들이 끼어도 되냐면서 무척 미안했어요. 그 말에 엄마가 한 집에 살면 다 같은 가족이지 무슨 섭섭한 말을 하냐고 하셨죠. 그리고 부담 갖지 말고 어서 식사부터 하자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말하길 이날 엄마가 좋은 사람 소개해달라는 말에 저를 넘볼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뜻으로 알아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편의 마음을 확인하기까지 참 답답하기도 했었죠. 보통 표현을 안 하니 제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어요. 아마 딸이 아니었으면 평생 저에 대한 감정을 숨기고 살았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 큰 딸까지 있는 호래비가 처녀인 당신을 좋아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자꾸만 당신한테 시선이 가는 거야. 그게 시작이었겠지. 나도 모르게 당신을 마음속에 품은 게. 아무튼 이날부터 우리의 운명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한 것은 아무도 모르는 신의 영역이었을 겁니다. 이날의 행복한 상봉식이 끝나고 거의 한 달간은 바깥 출입을 안 하고 집안에서만 보냈어요. 그동안 못 쉬어서 누적된 피로가 안락한 집안의 분위기에 녹아들면서 잠이 쏟아졌기 때문이죠. 한동안은 먹는 것도 귀찮아서 그렇게 먹고 자고 반복하며 지냈어요. 그러니 당연히 별채 두 사람과는 만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가벼워진 몸 상태를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냥 고향집에서 편하게 먹고 자는 생활만 했는데도 몸이 한결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당연히 숨 쉬는 것도 버겁지가 않았고 현기증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서야 제 몸에 맞는 옷을 입고 있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리고는 집안에만 있는 것이 답답해서 부모님이 한창 일하고 계신 포도밭에 슬슬 나가 일손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끝내야 한다며 한창 포도의 봉지를 씌우는 작업을 하고 계셨어요. 제가 함께 도우러 나가자 엄마는 아직 몸도 성치 않은데 집에서 책이나 보라고 하시더군요. 혹시라도 또 쓰러질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엄마. 오히려 이렇게 움직여줘야 밥맛도 좋아지고 운동도 돼서 좋던데요. 얼른 가요. 그래야 뜨거워지기 전에 끝내죠. 그날도 새벽부터 나가서 작업하시는 부모님을 도와 한창 포도의 봉지를 씌우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눈에 들어온 못 보던 하우스가 보였습니다. 하우스에 새로운 작물을 심었냐고 물으니 포도 농사를 반으로 줄이고 새로운 품종으로 고소득을 올려볼까 생각 중이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요즘 신품종 망고포도가 맛도 좋고 외국에서만 수입한다고 해서 하우스에서 실험적으로 재배하고 있다고 해요. 그것을 도시에서는 샤인머스켓이라고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샤인머스켓 재배하는 일은 별채에 살고 있는 남편이 도와주고 있다고 했어요. 농업시설 시스템 분야의 전문가라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했죠. 제가 없는 동안 부모님 포도 농장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네요. 그동안 너무 저 사는 거에만 바빠서 무심했던 것은 아닌지 죄책감도 들더군요. 그때서야 부모님의 검게 그을린 얼굴에 자잘한 주름살,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 있는 얼굴을 보면서 부모님을 도와 신품종 포도 사업을 키워보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도시에서 죽어라 일만 해왔으니 이제부터는 마음 가는 일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도 농장에서 포도의 봉지 씌우는 작업을 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뽀얀 먼지를 날리며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쌩안이 지나쳐 가더군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시골길을 속도를 내면서 달리는 모양새가 참 생각이 없는 운전자 같았죠. 엄마는 그 차 주인을 아는 모양인지 못마땅한 듯 한 소리 하셨습니다. 하여튼 운전하는 것도 고약한 성깔머리하고 꼭 닮아서는 에휴 오늘은 또 무슨 일로 와서 괴롭히려고 내려온 거야? 제가 아는 사람이냐고 묻자 별채에 사는 남편의 엄마인데 가끔 내려와서 대판 싸우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대충 들어보면 남편은 부모님을 피해서 내려와 있는 것 같다고 보였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집안 마당으로 들어서자 아까 지나쳐 갔던 그 고급 승용차가 보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시모와 신우에게 썩 꺼지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인형이 오기 전에 썩 꺼지세요. 지금 감히 인형 엄마 목숨값을 달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요? 엄만 여전히 자신밖에 모르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몸이 비실해서 먼저 간 애를 왜 나 때문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다고 엄마까지 모른 척 할 셈이냐? 너는 힘들게 투석 중인 엄만 불쌍하지도 않어. 그렇게 시작된 그들의 말싸움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무슨 이유인진 모르겠지만 남편의 전처가 시모의 괴롭힘에 일찍 세상을 떠났고 고혈압과 당뇨로 고생하던 시모는 현재 만성 심부전증으로 고생하다가 악화되어서 투석을 받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계속된 투석으로 치료비가 부족해지자 전처의 사망보험금을 달라고 찾아온 거였습니다. 들어보니 너무나 이기적인 요구라고 생각했어요. 그 돈은 당연히 아이를 위해 쓰여야 할 돈이건만 이미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얼마나 더 오래 살겠다고 저러는지 도통 이해가 안 가더군요. 남편이 절대로 안 된다며 그런 소리 할 거면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면서 어서 돌아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에 화가 난 신호이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인영이가 신장이식 해주면 되겠네. 내년이면 18살이 되니까 엄마한테 이식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혈액형도 똑같고 공여 조건이 거의 확실하다고 그러던데? 그럼 엄마 투석하느라고 고생 안 하셔도 되고 말이야. 그때 남편의 손이 신우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얼음이 되었는데 남편의 다음 말을 듣고 이해가 되었어요. 네가 제정신이냐? 인형이 백혈병 진단받고 수술해서 이제야 사람답게 살고 있는 건 몰라서 하는 소리냐고. 지금도 재발할까 전전긍긍하는데 이식? 누구 맘대로 이식을 하라는 거야? 남편은 핏대선 목소리로 이제는 아내도 모자라서 내 딸까지 뺏어갈 생각인 거냐며 당장 꺼지라고 그들을 차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시모는 남편에게 의해 쫓겨나면서도 천하의 불효자식이라고 삿대질까지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불효자식이어도 좋으니 다신 찾아오지 말라며 문을 꽝하니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시모가 기력이 다했는지 휘청이자 신우가 얼른 차에 태우고 그 자리를 벗어나더군요. 그제야 지켜보던 저희도 그 자리를 벗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늦어버린 점심을 먹으며 오지랖 넓은 엄마는 자신의 일인 양 분통이 터지는지 쓴소리를 하셨습니다. 아유, 천하의 몹쓸 사람들. 살 만큼 산 목숨이 얼마나 더 살겠다고 어린 것에 목숨줄을 달라는 거야. 저 집안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은 아닌 것 같구나. 아휴. 그러면서 남편과 딸의 상황을 너무나 안타까워하며 답답하시다며 가슴까지 치시더라고요. 이날 남편의 상황에 대해서 모두 알게 된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마 그동안은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때부터 괜시리 더 시선이 가면서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보다가 청량하게 들려오는 개구리 소리 앞마당으로 나가보았습니다. 까만 하늘에는 수없이 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어서 더욱 기분이 좋아졌어요. 마당의 큰 느티나무 아래 평상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이미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 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방해하기 싫어서 인기척을 죽이고 되돌아가려 하는데 딸이 잠시 옆에 있어 달라고 저를 부르더군요. 그때 딸은 조개 모양의 오르골을 보고 있었는데 자신의 생모가 떠나던 해에 사주었던 생일 선물이라고 하더군요. 그것이 마지막 유품이 되었다면서요. 그리고는 오늘 시무가 찾아온 일을 아느냐고 물었어요. 혹시 오늘 우리 할머니 왔다 가신 거 보셨어요? 글쎄 우리 엄마 사망보험금을 달라고 왔대요. 아빠는 아니라고 숨기시지만 학교 갔다 오면서 다 봤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엄마한테 정말 지독하게 굴었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딸의 말에 그 여린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사는지 알게 된 날이었죠. 괴로워하는 딸의 마음을 다독거려주고 싶었습니다. 세상의 독한 맛을 알기에는 너무나 어린 나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힘들 때는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없어서 술로 달랬었어요. 그래서 병이 되었지만요. 그래서 이 소녀만은 독한 세상에서 시들어가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용서하지 마, 독하게 살아. 그래야 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신 엄마도 좋아하실 것 같거든. 엄마 목까지 보란 듯이 잘 살아야 되지 않겠니? 저의 말에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죠. 아마 생모와의 추억을 떠올렸거나 마지막 유언 등을 떠올렸을지도요. 그날 이후 딸은 여름방학을 맞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저와 어울리는 시간 또한 많아졌습니다. 딸은 시골의 풍경이 모두 신기한 듯 언제나 호기심이 많았죠. 어느 날은 한참을 느티나무 아래 서 있길래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매미 소리가 좋아서 듣고 있다가 매미가 어디 붙어 있는지 찾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매미의 수명이 너무 짧다고 불쌍하다고 하는 겁니다. 매미가 되기까지 6년이란 긴 세월을 유충으로 보낸대요. 그런데 껍질을 벗고 매미로 사는 기간은 겨우 열흘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사랑할 연인을 찾기 위해 저렇게 쉬지 않고 울고 있는 거죠. 너무 가엾지 않아요? 딸은 이렇듯 시골 생활의 모든 것을 궁금해하고 또 마음껏 즐겼어요. 딸은 저를 보고 언니라고 불렀는데 엄마의 손길이 그리워서 그런지 엄마와 저를 무척 따랐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면 혼자 남은 딸을 불러다가 감자전도 해먹고 포도밭 일도 거들다가 더우면 개울가에 가서 물장구도 치면서 놀기도 했어요. 그 모든 것들은 딸이 생전 처음 해본 소중한 추억들이 되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딸은 어느새 저희 가족을 정말 의지하면서 지내게 되었고 엄마를 진짜 친할머니처럼 따르고 애교를 부렸습니다. 마치 아기 새가 엄마의 사랑을 갈구하듯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품속으로 한없이 파고들었죠. 그리고 남편과도 많이 친해졌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 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을 확실한 이성으로 느끼게 된 억울한 계기가 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일은 샤인머스켓을 재배하는 하우스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고향집에 내려오고 나서 저의 증세가 많이 좋아졌었어요. 역시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스트레스 받을 일 없으니 효과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덥고 갑갑하게 갇힌 하우스에 들어갈 생각은 꿈도 못 꾸었었는데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들어가 버릇하니 나름 참을만 했습니다. 그날은 말복이 다가와서 그런지 유난히 무더운 날이었어요. 그래도 크게 심호흡을 하고 하우스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수중 펌프를 손보고 있더군요. 아마 아빠가 부탁하신 모양이었어요. 오늘 너무 더운데 저녁에 나와서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조금만 하다가 돌아갈게요. 남편의 걱정에 조금만 하다가 돌아가기로 하고 포도 넝쿨들을 가지치기도 하면서 손봐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낮이어서 그런지 숨이 막힐 정도로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도저히 견디기 힘들어서 나머진 저녁에 시원해지면 하기로 하고 일단 하우스에서 나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출입구로 향하는 순간부터 현기증이 핑 돌면서 심장이 또 옥죄오는 겁니다. 이미 많이 겪어본 고통이었기에 덜컥 겁부터 났어요. 남편을 부르려고 돌아서는데 소리는 안 나오고 그냥 철퍼덕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이상한 것을 눈치챘는지 어느새 남편이 다가와서 정신 차리라며 소리를 치더군요. 지선 씨, 갑자기 왜 그런 거예요? 아파요? 기절하면 안 되는데? 정신 차려봐요, 지선 씨. 하지만 이미 숨을 쉴 수가 없었던 저는 그대로 캄캄한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요. 정신을 거의 놓을 때쯤 갑자기 수면 위로 끌어올려진 듯 시원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그러더니 폐속으로 더 많은 공기가 들어오면서 차츰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올리는데 바로 코앞에 있는 남편의 입술. 헉,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너무나 당황해서 저도 모르게 남편을 확 밀어버렸습니다. 아유, 지선 씨 괜찮아졌어요? 힘이 남아도는 거 보니까 살아난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넘어진 남편이 일어나서 엉덩이를 털며 내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순간 당황해서 소리쳤죠. 그만 거기에서 더 이상 다가오지 마세요. 남편에게 다가오지 말고 그대로 멈추라고 소리친 뒤 일어나서 보니 하우스 밖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남편이 저를 여기로 옮기고 방금 전 상황이 인공호흡을 한 상황 같아 보였죠.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는데 남편이 119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정말 괜찮은 거냐, 아직도 얼굴이 창백하다면서 걱정을 하는 소리가 하나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너무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부끄러워하면 더욱 이상한 상황이 될 것 같아 철판을 깔고 모르쇠 작전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일단 표정 관리부터 하고 옷을 툭툭 털면서 일어났어요. 다행히 약간 어지러운 것 말고는 아까처럼 죽을 것 같은 증상은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병원은 나중에 가볼게요. 이 교수님 아니었으면 아무도 없는 하우스 안에서 처녀 귀신 될 뻔했네요. 고맙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저를 남편은 한참을 걱정스레 바라보더군요. 엄마에게 들어 제가 공황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고향에 내려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도 좋았던 것 같아요.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 깊은 사람이었죠. 그날부터였을 겁니다. 남편만 보면 심장이 쿵쾅대며 괜히 의식하게 된 것이. 어떤 날은 가까이 있는 남편에게 제 심장이 뛰는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키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 같은데 저 혼자만 이상한 감정을 품게 된 것 같아 일부러 아닌 척 행동을 했었어요. 그때부터 저만의 짝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처녀가 호레비를? 아니 왜? 하겠지만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더군요. 한번 불붙기 시작한 마음은 심장을 태워서 제만 남을 때까지 계속 타오르게 되죠. 그렇게 늦은 나이에 저의 사랑이 시작되었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하우스에서 그렇게 쓰러지고 나서는 다행히 그런 증상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엄마에게 말을 한 모양인지 걱정하시면서 병원에 가보자고 하시더군요. 괜찮아 엄마. 그날은 하우스 안이 너무 더워서 그런 거였어요. 엄마도 알잖아. 나 여기 내려와서 엄청 좋아진 거. 이상하면 내가 먼저 병원 찾아갈 테니까 걱정 마세요. 엄마를 겨우 달래놓고 딸이 요즘 재미를 붙인 사슴벌레를 잡으러 가자고 별채에 가서 불렀습니다. 그때 마당으로 전에 왔었던 고급 승용차가 들어서더군요. 딸도 문을 열고 나오면서 봤는지 표정이 확 굳어버렸죠. 저는 딸의 옆으로 다가가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하필 그날따라 남편은 출근을 하고 없었어요. 저번에 왔을 때 남편에게 한 것처럼 딸에게도 막말을 할까봐 걱정이 되었죠. 차에서 내린 사람은 신우이였습니다. 차에서 한약 박스를 꺼내들고 오더니 딸에게 건네주더군요. 이거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달인 약이니까 하루 2번씩 꼭 챙겨서 먹어야 한다. 다 너를 위해서 지어온 거니까 꼭 챙겨서 먹고 살도 좀 찌워놓고 해. 이게 무슨 약인데 먹고 살찌라는 거예요? 왜요?
살찌워서 할머니 이식이라도 해주라고요? 신우이가 가져온 한약이 무슨 약인지 딸도 눈치를 챈 모양이었습니다. 저도 저번에 들었던 이식 이야기가 떠올라 바로 눈치를 챘습니다. 순간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딸은 이딴 거 필요 없으니 당장 가지고 꺼지라며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신우이가 딸을 째려보면서 어디서 어른한테 눈을 부라리냐며 잔말 말고 갖고 들어가기나 하라고 쏘아붙이더군요. 그때 안치에서 엄마가 무슨 소란이냐며 나오셨어요. 저희와 신우이를 보더니 무슨 상황인지 눈치를 챈 모양이었습니다. 엄마가 아이 아빠도 없는데 무슨 일이냐고 묻자 신우이는 아이한테 볼 일이 있어 왔다며 신경 끄라고 쏘아붙이더군요. 그 말에 엄마가 눈을 치켜뜨곤 딸과 저를 번갈아 보면서 한약 박스를 보았습니다. 그때 딸이 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는 이런 거 필요 없다며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는 한약 박스를 들어 올려 그대로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소리에 신우는 돌아서서 팽개쳐진 한약 봉지를 보더니 딸에게 다가와서는 툭툭 밀면서 당장 주워 담으라고 했죠. 그러면서 죽은 지 엄마랑 똑같아서 버릇이 없다느니 고모 알기를 우습게 안다느니 하면서 상처 주는 말들을 했어요. 제가 그만하라며 아이를 감싸 안았고 엄마는 신우이의 손목을 확 낚아채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어린 것을 왜 자꾸 건드려요? 애가 싫다잖아요. 이거 가지고 후딱 올라가세요. 당신들이 뭔데 남의 집 일에 끼어들어요? 제 삼자는 빠지세요. 우린 한 집에 사는 사람인데요. 왜 저딴 것을 들고 와서 애를 괴롭히냐고요. 애가 싫다잖아요. 엄마와 제가 함께 딸을 감싸 안고 방어를 하자 우리들을 번갈아 보던 신우이는 안 되겠는지 차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얼른 한약 박스를 챙겨서 차 뒷좌석에 후딱 던져버렸죠. 그것을 본 신우이가 야하고 소리치더니 씩씩거리더군요. 하지만 내리지도 못하고 후퇴하기로 마음먹었는지 시동을 걸고 험하게 운전을 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때서야 딸은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나 저거 무슨 약인지 다 알아요. 할머니 살리려고. 딸은 다 아는데 이식해주고 싶지 않다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 인간들한테는 피 한 방울도 나누어주고 싶지 않다고요. 저는 그런 딸을 안아주며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된다고 계속 다독거렸어요. 엄마는 옆에서 세상의 잡것들이라고 욕을 한 바가지는 쏟아부으셨죠. 한참을 울고 난 딸이 기진맥진하자 엄마가 얼른 안으로 데려가자며 안채로 데려가 시원한 물을 마시고 쉬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편이 안채로 들어서며 딸이 여기 있냐고 물었어요. 엄마는 남편의 손을 주방으로 잡아 끌며 신우이가 왔다 간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듣는 내내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져 갔고 가족들이 자신이 없을 때 딸을 직접 찾아올 줄은 몰랐답니다. 그러면서 헛웃음을 지으며 그러더군요. 하긴 예전에도 독한 사람들이었는데 쉽게 변하겠어요. 사실은 딸 골수 아내가 이식해줬어요. 딸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했다고 합니다. 그렇잖아도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었던 시댁은 갖은 핑계로 아내를 시집살이 시켰다고요. 자신이 막아주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 안 되자 결국은 손절을 하고 이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몸이 약했던 아내는 자주 아파서 병원을 들락거렸다고요. 한동안 잘 치료를 받아서 괜찮아졌는데 이번에는 딸이 근육통을 호소하고 구토와 두통 증상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축 늘어져서 잠만 자려고 하는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네요. 골수 이식을 해야 했는데 타인의 골수는 기증자가 없어 어려웠고 그나마 신우이와 아내가 반일치가 되었다고요. 하지만 건강한 신우이는 거부를 했고 그 당시 몸 상태가 괜찮았던 아내가 이식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아내와 딸은 몇 년은 괜찮았다고요. 하지만 시모가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을 받게 되자 아내의 신장을 이식해달라며 괴롭혔다고 해요. 나 이렇겐 힘들어서 못 살겠다. 애미가 신장 이식해주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 당장 날짜부터 잡아라. 남편은 시모에게 그렇게 되면 아내가 위험하다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도 해봤지만 계속 찾아와 아내를 괴롭혔다고요.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진 아내는 다시 열이 오르면서 급성 신우신염으로 고생하다가 그만 급성 폐혈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네요. 장례식장에서 신우이는 그렇게 짧은 생으로 살다 갈 거였으면 시모에게 신장이라도 나누어 주고 가야 했다면서 여전히 모진 말만 했다고 했어요.
남편은 자신의 가족이지만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용서할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시모가 아직까지 신장 기증자를 못 찾자 이번에는 딸의 신장을 이식해달라고 다시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딸 아직 정상 아니에요. 지금도 종종 무기력하고 현기증 증세가 있어서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 아이에게 신장을 이식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부모님이지만 용서할 수 없어요. 딸은 골수 이식을 받은 후에도 계속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했습니다. 면역력을 키우려면 체력이 좋아져야 하는데 한계가 있어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요. 아무래도 아내의 빈자리가 컸기 때문에 남편의 힘으로만 딸을 키우기에는 한계가 있었겠죠. 몇 달 전 정기검진에서도 검사 결과가 좋지 못해 의사에게 주의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내내 남편의 얼굴은 수심과 고통에 힘겨워하는 모습이었어요. 모든 것이 지켜주지 못한 자신의 탓이라고 여기는 것 같았죠. 듣고 있는 저도 심장이 쪼여오듯 아파오더군요. 어린 딸과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 떠나야 했을 그 심정이 어땠을지 저는 감히 짐작도 못할 일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어렸을 때부터 지켜보고 고통스러워했을 딸의 심정은 오죽했을까요? 힘들게 살아온 두 사람의 삶이 너무나 가여웠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겪었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모든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며 이젠 괜찮을 거라고 다독이셨어요. 맘고생 많이 했네. 이젠 괜찮을 거야. 딸 건강하게 잘 커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잘 살 거야.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어. 엄마의 격려에 남편은 힘없이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이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서로가 이해관계가 형성되어서 그런지 더욱 편안하고 가족같이 서로 챙기며 지내는 사이가 되었죠. 물론 그전에도 그러했지만 그 뭐랄까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나서 느끼는 유대감 같은 것이 생겼다고나 할까요? 오지랖 넓은 엄마는 남편과 딸을 더 잘 챙기셨고 딸은 모두의 걱정 속에서 다행히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는 듯 보였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살 얼음판을 걷고 있는 듯 조심스러웠죠. 본격적인 여름이 끝나고 9월이 되었어요. 딸은 다시 학교 생활을 시작했고 저희는 본격적인 포도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는 몇 주는 정말 눈코뜰 새 없이 정신없는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주말에는 남동생 부부까지 내려와서 함께 일손을 거두었어요. 남동생은 남편과도 스스럼이 없었는데 주로 하우스 시설장치 부분에서나 포도농장 재배시설 문제에서 말이 잘 통하는 편이었습니다. 아빠가 연세가 있으시니 아무래도 힘이 딸리셨던지라 남동생이 주말에 시간 내서 내려오면 여러 가지 손을 봐주고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전문가인 남편이 별채에 머물며 아빠를 돕고부터는 남동생이 훨씬 고생을 덜하게 되었습니다. 아빠와 남동생은 그런 점을 너무나 고마워하셨어요. 그럴 때면 남편은 겸손하게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오히려 제가 내려와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걸요. 덕분에 딸아이도 더 편안해진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서로 내 일처럼 도와가며 함께한 시간들이 늘어나고 있었죠. 추석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온 가족들이 포도를 수확하고 포장해서 출하를 할 때는 남편도 시간이 날 때마다 도왔습니다. 딸은 그러한 모습을 그늘에 앉아 구경하고는 했어요. 딸은 저희와 함께하는 순간들을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대가족이 모여서 서로 돕고 사는 모습을 처음 봤던 딸은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하다고 했죠. 그런데 왜 항상 이렇게 착한 아이에게 자꾸 불행이 찾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환하게 웃던 딸의 모습이 너무나 그리운 시간이네요. 여기 내려온 일은 너무 잘했단 생각이 들어요. 이런 가족들의 사랑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할머니도 언니도 친가족보다 더 가족같이 대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여기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딸의 말에 남편은 그저 꼭 안아주었다고 하네요. 이 말은 딸이 떠나고 나서 나중에 남편에게 들을 수 있었죠. 모두가 수학의 계절을 맞아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모두가 의지하며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행복하면서도 저에게는 난감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수학을 도와주러 나오면 얼굴도 볼 수 있어 좋기도 했지만 무거운 포도바구니를 들어준다거나 하면서 손이라도 닿으면 너무 난감했습니다. 남편의 손과 맞닿으면서 찌릿하게 느껴지는 설레임 때문에 쿵쾅대는 심장이 남아나지를 않을 것 같았거든요.
바쁜 하루 일을 마치고 피곤해서 잠을 자려고 누우면 하우스에서 있었던 장면 등이 생각이 나서 벌떡 일어나기를 수십 번을 했었죠. 벌렁이는 심장을 겨우 진정을 시키고 양을 1000마리는 세고서야 잠드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첫사랑 해보셨으니까 알고 계시죠? 이런 과정이 콩깍지가 씌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아무튼 이러다가 저 혼자 미쳐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저 얼른 마음을 정리하고 외사랑에서 벗어나기만을 간절히 바랬던 시간들이었죠. 저의 이런 감정을 아무도 몰랐을 거라 생각했지만 나중에 엄마가 그러시대요.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고요. 추석이 끝나고 10월달까지 포도 수확을 하고 나자 긴 옷이 필요한 가을이 성큼 다가와 있었습니다. 모두가 별일 없이 행복하기만 할 것 같았던 일상 속에서 어둠의 그림자는 어느새 성큼 다가와 있었나 봅니다. 매일 느티나무에서 울어대던 매미 소리도 사라진 그때 딸은 시름시름 기력이 없다며 늘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매미의 짧은 사랑의 연가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딸이 요즘 무기력해요. 예전에도 이런 증상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다음 달에 있는 진료 날짜를 앞당겨야겠어요. 남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대학병원의 진료 예약을 변경했어요. 그런데 진료일을 며칠 앞두고 딸이 학교에서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동 중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은 두려움에 가득 찬 얼굴로 병원으로 향했고 병원에서는 응급으로 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높다며 대학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해 예전에 수술받았던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어요. 남편은 그때서야 저희에게 연락을 해와서 상황을 알렸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높아서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응급으로 수혈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요. 제가 얼른 차키를 들고 나와 병원으로 가본다고 나서자 부모님도 옷을 갈아입고 따라 나서셨어요. 운전하고 가는 내내 엄마는 에구 불쌍한 것 하면서 혹시라도 재발했을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평소에 과묵하신 아빠도 남편을 많이 의지하고 딸을 친손녀 마냥 예뻐하셨던지라 표정이 많이 굳어 계셨죠. 무슨 정신으로 운전을 하고 병원까지 간 건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남편은 거의 하늘이 무너진 듯한 표정이었고 딸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수혈을 받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검사 결과는 나왔어요? 백혈구 수치가 너무 높고 처음 발병했을 때 증상과 비슷해요. 재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일단 수혈부터 받고 정밀 검사를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대요. 남편의 걱정에 부모님은 딸의 곁에 다가가 안쓰러운 얼굴로 바라보셨죠. 저는 말없이 부들부들 떨리는 남편의 두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저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는데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딸은 잠시 후 힘겹게 눈을 뜨더니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목소리로 묻더군요. 아빠, 나 재발한 거야. 맞지? 할머니, 나 다시 아픈 거 싫어요. 그 어떤 대답을 할 수 없었던 우리는 함께 울었고 저는 다가가 딸의 손을 잡고 겁먹지 말라고 요즘은 좋은 약들이 많아서 치료만 잘 받으면 나을 수 있다고 다독였어요. 딸은 울먹이면서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겨우 딸을 진정시키고 남편은 저를 보고 농장일이 바쁘니 부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저는 가기 싫었지만 일단 부모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옷을 챙겨 병원에 다시 가보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제 손을 잡더니 가만히 제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무슨 말인가를 하고 싶은데 몇 번을 입만 뻥끗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어서 가보라고 하셨죠. 제가 다시 병실로 들어서니 남편은 놀란 얼굴로 왜 다시 온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제가 옆에 있고 싶어서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의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숙이더군요. 그때 남편은 저의 마음을 알아챘을까요? 내가 사랑하게 된 당신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주고 싶어서 왔다고. 당신의 딸을 어느새 나도 사랑하게 되었다고. 저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건 아마 딸이었나 봅니다. 다시 돌아온 저를 보고 그저 웃어주었으니 말이죠. 며칠이 지나고 딸은 결국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어요. 딸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주저앉아 오열하더군요. 가만히 다가가 남편의 넓은 등을 어루만지며 다독여주는 수밖에 없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은 요즘 치료가 많이 발전해서 항암제 부작용만 없으면 다시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고 완쾌까지도 바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균실로 옮겨 항암제를 혼합한 치료를 해보자고 하셨죠. 남편은 직장에 휴직기를 내었고 저는 부모님에게 상황을 설명드리고는 딸의 간병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엄마, 인영이 항암치료 받는 동안 제가 옆에 있어주고 싶어요. 이 교수님이랑 인영이 옆엔 아무도 없잖아요. 아휴, 그래라.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은 네가 옆에 있어. 대신 너까지 쓰러지면 안 되니까 밥이라도 든든히 먹고 다니고 이 교수도 잘 챙겨줘. 엄마는 이때에도 잠시 망설이시더니 끝내는 허락을 하셨습니다. 딸은 2주간의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이를 악물고 견뎌내었습니다. 오히려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남편과 제가 더욱 힘이 들었죠. 딸은 입맛도 없을 텐데 억지로 밥도 잘 먹고 삭발을 할 때에도 큰 눈에 힘을 주고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잘도 참아내었어요. 오히려 남편이 도저히 못 보겠는지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저는 잠시 나가 하얀 모자를 사다 딸의 머리에 씌워주었죠. 완치를 위해서는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해야 했지만 현재 마땅한 공여자가 없었기 때문에 자가 조혈모 세포 이식을 진행하기로 하였어요. 하지만 워낙 실패율이 높았던지라 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제가 함께 나누려 노력을 했고 두 사람이 좌절하지 않도록 있는 힘껏 다독였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무척 낯설어하고 불편해하더니 저의 그런 노력에 점점 기대고 익숙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자가 조혈모 세포 이식이 실패하자 딸의 면역 상태는 아주 나빠졌어요. 면역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몇 달 동안 면역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야 암이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하고 이식 수술을 다시 해볼 수가 있다고 했어요. 남편은 면역암 치료로 유명한 병원으로 딸을 입원시키고 그곳에서 12주 동안 한방과 양방에 다양한 치료를 해보자고 했죠. 다행히 한 달 정도 면역 치료를 받았을 때 딸의 상태는 그나마 호전이 되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도 많아졌고 다시 환한 미소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하우스에서 재배 중인 샤인 머스켓을 알이 굵은 걸로만 가져오셨습니다. 딸이 엄청 좋아했거든요. 이거 소량만 주문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귀한 거를. 인영이가 귀한데 뭐가 아깝겠나. 인영아, 할미 왔다. 너 좋아하는 포도 가져왔어. 이날 딸은 엄마가 가져오신 샤인머스켓을 한 송이나 맛있게 먹어 우리의 마음을 포근하게 해주었죠. 포도를 다 먹은 후 딸은 부모님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며 남편과 저를 잠시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저희는 영문도 모른 채 밖으로 나와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30여 분이 지났을까요? 문을 열고 나오신 엄마가 다시 들어오라고 하시더군요. 딸은 흐느껴 울고 있었고 아빠가 딸의 손을 토닥거려주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딸의 우는 모습에 놀라서 왜 우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허락해 주셨어요. 두 분 서로 마음에 품은 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렸어요. 우리 아빠 좀 이쁘게 봐달라고요. 두 분이 부부가 될 수 있게 우리 아빠 받아주면 안 되겠냐고요. 딸이 울면서 하는 말은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제가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자 남편도 당황스러워서 고개만 숙이더군요. 그러더니 아빠를 향해 딸이 아무래도 아프다 보니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 자네는 아무런 감정이 없다는 건가? 우리 딸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평생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전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선 씨는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 소리에 딸은 아빠 바보야 라고 소리치며 울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답답한 듯 가슴을 치며 에휴 바보 같은 사람이라며 가까이 다가오셔서는 남편과 저의 손을 포개어 잡으시며 자네가 좋은 남편이 되어주면 되지 않냐고 하셨죠. 딸이 울면서 부탁한 소원이라고 합니다. 딸의 생모가 떠날 때 마지막 남긴 말이 남편에게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행복할 수 있게 축복해 주라고요. 아마 딸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자신과 함께 있으면 불행하다며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저 혼자만 느끼는 감정이라며 포기를 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저의 별명이 괜히 독종이었겠어요.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남편을 밖으로 불러 대놓고 물었습니다. 다른 이유들은 생각하지 말고 저에게 정말 느끼는 감정이 없어요? 난 이 교수님 마음에 품은 지 오래되었어요. 그리고 제 별명이 도베르만 김이에요. 한 번 물면 절대 놓치지 않는다고요. 저는 이 교수님 평생 놓치지 않을 거니까 고집은 그만 피우시죠.
저의 당돌한 고백에 남편은 두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볼 뿐 어버버거리며 말을 못하더군요. 거기다 대고 저도 모르게 남편의 입에 쭉 소리를 내며 확인 도장까지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후다닥 그 자리를 벗어났죠. 도저히 창피해서 얼굴을 돌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려 온답니다. 병실로 들어선 저는 부모님과 딸을 보며 남편도 허락을 했다며 엄마에게 다가가 꼭 안아드리며 죄송하다고 했어요. 엄마는 그저 저의 등을 토닥거려 주시더군요. 엄마 품에서 벗어나 딸에게 다가가 아빠는 이제 내가 책임지겠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딸은 눈물이 그렁그렁해서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면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다가가 이 좋은 날에 왜 우냐고 딸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딸은 면역치료 2달째 상태가 더욱 좋아졌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타인 이식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항원 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남동생과 올케까지 내려와 검사를 해봤지만 반일치라도 되면 이식이 가능한데 모두가 불일치로 나왔어요. 다시 절망감에 빠진 남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댁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대답은 너무나 냉정하더군요. 아유, 급하긴 했나 보구나. 네가 연락을 다 하고. 그 아이는 어차피 지 엄마랑 똑같이 떠날 사람이었어. 끈질기게 살아남은 것이 용한 거지. 너도 부질없는 희망에 더 이상 기대하지 마라. 어머니 하나밖에 없는 손녀예요. 어린 것이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어머니 왜 그렇게 모질기만 하신 건데요? 내 딸 좀 살려달라고요. 하지만 시모는 모진말로 상처만 주었고 시노이는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시노이가 시모에게 신장 이식을 해주라는 말까지 해서 남편을 2번 절망하게 만들었죠. 정말이지 짐승도 자기 애는 죽으림을 다해서 지킨다고 하던데 시댁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런 사람들에게 시달렸으니 딸의 생모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가 갔습니다. 저희가 딸의 이식 공여자를 못 찾고 괴로워할 때 딸은 저희의 결혼식을 보고 싶다고 또 한 번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결혼은 딸이 이식을 받고 완쾌가 되면 그때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던 터라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픈 딸이 떼를 쓰자 이미 허락을 하신 부모님까지 마음이 약해져서 저희를 설득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린 것의 소원이라는데 다시 생각해봐. 저렇게 아파서 누워있는데 그깟 소원이 뭐라고 못 들어주겠니? 며칠을 고민하던 저희는 병원 근처의 작은 교회에서 면사포만 쓰고 가족들만 조용히 모여 예식을 치르기로 결정했죠. 그 소식을 들은 딸은 저의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거냐며 너무나 행복했어요. 이때에도 딸은 자신이 생모의 곁으로 가면 약속을 잘 지키고 왔다고 보여주고 싶었었나 봐요. 2주 주말에 작은 교회에서 저희는 그렇게 눈물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근처 예식장에서 하얀 드레스와 예복을 대여해서 입었고 올케가 피아노 반주를 해주었죠. 두 조카가 화동이 되어 꽃가루를 뿌려주었는데 남편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딸은 휠체어에 앉아서 저희를 보며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쳐주었고 그날을 하나하나 기억하려고 두 눈에 담으려 애를 썼었죠. 그리고 언제 써왔는지 꾹꾹 눌러 쓴 눈물의 축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날의 결혼식은 얼마 후 떠날 이별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엄마, 당신은 나에게 가족의 의미를 알게 해주신 사랑스러운 분이에요. 처음 느껴본 따뜻한 세상이었어요. 모든 것이 서툴게만 했던 저와 아빠를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을 거예요. 부족한 점이 많으신 분이지만 우리 아빠 잘 부탁해요. 마치 어디론가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 딸의 축사는 그렇게 예고하고 있었죠. 이제 그 끝이 정해진 것처럼요. 그날은 기쁜 날이었지만 모두가 웃는 얼굴에 눈물을 주르륵 흐르던 날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두 조카만 신이 나서 고모 결혼 축하해 하면서 뛰어다닐 뿐이었습니다. 소박하게 치룬 그날 이후 남편과 딸은 저의 진정한 가족이 되었죠. 눈물바다가 된 결혼식이 그렇게 끝나고 부모님은 신혼부부가 병원에서 첫날 밤을 보내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오늘 밤은 자신들이 손녀딸과 있을 테니 근처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으라고 등을 떠미셨죠. 나중에 들어보니 그것 또한 딸의 생각이었다고 하네요.
이에 남동생은 언제 준비를 해왔는지 호텔 숙박권을 내밀어서 빼도 박도 못하게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딸이 그러대요. 꿈속에서 귀여운 천사를 보았다고요. 딸의 소원대로 저희는 결혼식의 첫날 밤까지 보내고 다시 딸의 치료에 매달렸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풀어서 그런지 딸의 안색은 훨씬 밝아 보였어요. 하지만 면역 치료를 3개월 모두 마쳤을 때에도 딸의 상태는 더 이상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도 타인의 이식 공유자는 나타나지 않아서 딸은 정기적으로 수혈을 하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몇 달간의 면역 치료로 인해 나아졌던 상태는 두어 달쯤 지나자 다시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딸의 얼굴은 잔잔한 호수 위의 연꽃처럼 평온하기만 하더군요. 그리고 집에서 자신의 책상 위에 놓여있는 오르골을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생모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갔다는 조개 모양의 오르골요. 그 조개 모양의 오르골에는 딸처럼 예쁘고 가녀린 발레리나의 인형이 춤을 추고 있었죠. 우리 딸처럼 예쁘게 생겼네. 빨리 일어나서 엄마랑 집에 가야지. 네가 늘 쉬어가던 평상도 너를 늘 안아주던 느티나무도 우리 인형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러자 딸이 그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의 두 손을 따스히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큰 눈동자에는 맑은 물방울이 피어나고 있었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방울이었어요. 엄마, 어젯밤에 작은 천사를 봤어요.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였죠. 엄마가 그 천사를 보게 되면 제 목까지 사랑해주시고 이 오르골을 전해주세요. 딸은 몽롱한 목소리로 마치 무언가를 보고 있는 듯 저희 뒤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딸이 떠나고 한 달 뒤에는 알게 되었죠. 그저 이때는 딸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지막을 고하는 것 같아 마음이 먹먹해 와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못 견디고 돌아서려 하자 딸이 남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빠 미안해. 꼭 행복해야 해. 그래야 내가 엄마에게 약속 지키고 왔다고 하지. 병원에서는 딸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자가 이식이라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고 했죠. 그 말이 마치 마지막 선고처럼 비수가 되어 내리꽂혔습니다. 절망감을 내비칠 수가 없어 이를 악물고 참고 있는 남편을 대신해 부모님께는 조용히 딸의 상태를 알렸어요.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노.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 어린 것이 뭐를 잘못한 것이 많다고.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노. 아유. 엄마는 어린 것을 불쌍해서 어찌 보내냐며 통곡을 하며 오셨습니다. 다음날 긴급하게 잡힌 수술에 딸이 다시 한번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딸은 남편을 보며 끝까지 웃어 보이며 수술실로 들어가더군요. 몇 시간의 억겹과도 같은 시간이 지나고 딸이 평온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애간장이 타다 못한 저희와 가족들은 그저 의사 선생님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경과를 지켜보자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딸은 그날 밤 겨우 눈을 뜨더니 색색거리는 목소리로 부모님과 저를 바라보며 겨우 말을 꺼냈어요. 고마워요. 고마웠어요. 딸은 오직 고맙다는 말로 모든 것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딸의 손에 안겨있던 오르골에서는 조용한 선율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마치 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것처럼요. 저희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이 커다란 슬픔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특히 아내를 먼저 보내고 자신의 본신을 또다시 떠나보낸 남편은 딸을 끌어안고 놓질 않았어요. 작은 몸뚱아리를 부여잡고 억울하다고 통곡을 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부모님과 제가 이제는 편하게 보내주라고 몇십 번을 타이르고서야 겨우 딸의 손을 놓아주었죠. 남편과 저는 부모님과 의논 후 딸을 집 뒤에 양지 바른 곳에 작은 느티나무 아래에 쉬게 해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딸은 평생토록 저희와 함께하겠죠. 딸을 보내고 모두가 힘들어했지만 특히 남편은 살 의욕을 모두 잃어버린 사람처럼 멍하니 있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이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저는 천사가 저희에게 찾아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떠나기 전에 천사를 봤다고 했잖아요. 이미 알고 있었나 봐요. 곧 천사가 우리에게 올 거라는 걸요.
그제서야 남편의 멍한 눈빛은 다시 생기를 찾았어요. 지금은 저와 어린 딸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가족들도 다시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며 활기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6개월 후 여름이 끝나갈 무렵에 딸을 닮은 천사가 태어났습니다. 어쩌면 딸의 얼굴을 그리 쏙 빼닮았는지 남편과 가족들도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가 있었답니다. 우리 딸이 자신을 잊지 말라고 다시 제게 찾아왔다는 것을요. 이 아이로 인해 우리 가족은 슬픔을 딛고 다시 희망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인연은 돌고 돌아 다시 찾아온다고 하죠. 반드시 만나게 된다고요. 오늘 저는 느티나무 아래에서 춤추고 있는 오르고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어여쁘게 살다 간 소녀를 생각하면서요. 그 소녀는 어쩌면 천사였는지도 모르죠. 저의 삶에 끼어들어 희망을 안겨준 천사요. 참 그립기도 하고 보고 싶네요. 마음으로 품은 내 딸이 환하게 빛나던 그 미소가요. 인영아, 엄마 만나서 행복하니? 나도 너와의 약속 잊지 않았어. 아빠랑 네가 보내준 동생이랑 내 생이 다하는 날까지 열심히 사랑하다 네 곁으로 갈게. 그때까지 안녕. 한때는 세상이 독하다고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독한 만큼 그 반대편에선 희망과 행복이 늘 저의 곁을 지켜주기에 저의 행복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안과 행복만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